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이름은 중요하지 않겠죠. 정이라고 해두겠습니다. 그냥 평범한 60대 아줌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아들을 키웠고, 이제는 손주도 셋이나 되는 할머니예요. 서울 변두리의 작은 아파트에서 남편과 단둘이 살았습니다. 아니, 살았었죠. 석 달 전까지는요. 오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처음엔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너무 창피하고, 너무 아프고, 너무 화가 나서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해야 할 것 같더라고요. 혹시 저처럼 아파하는 분이 계실까봐, 혹시 저처럼 배신당한 분이 계실까봐 그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그래도 살아갈 수 있다고.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어느 날 아침과 같이 시작한 하루, 그날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거예요. 8월 7일 목요일 아침 6시쯤이었어요. 평소보다 조금 일찍 일어났죠. 남편이 그날 중요한 회의가 있다고 했거든요. 은퇴를 몇 년 앞두고 있었지만 남편은 여전히 성실하게 회사에 다녔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된장찌개 끓이고, 계란 프라이 부치고, 김 구워서 40년 동안 해온 일상이었죠. 여보, 일어나. 아침 다 됐어. 안방으로 가서 남편을 깨웠어요. 강민호, 제 남편 이름이에요. 키가 크고 건장한 사람이었죠. 젊었을 때는 정말 멋있었어요. 지금도 또래에 비하면 잘생긴 편이었고요. 알았어. 남편이 일어나 화장실로 갔어요. 저는 다시 부엌으로 가서 밥상을 차렸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는 김치도 담고 나물 반찬도 꺼내놓고. 그런데 쿵! 화장실에서 큰 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괜찮아? 대답이 없었습니다.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죠. 여보! 화장실 문을 열었습니다. 남편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눈을 감고 숨을 헐떡이면서 가슴을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여보! 여보! 119를 불렀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번호를 제대로 누르기도 힘들었습니다. 주소가 어떻게 되세요? 서울시 은평구. 주소가 생각이 안 났어요. 우리 집 주소가요. 겨우 정신을 차리고 주소를 말했습니다. 구급대원이 빨리 오겠다고 했어요. 여보, 조금만 버텨. 구급차 온대. 조금만. 남편 손을 잡았어요. 차가웠습니다. 남편이 제 손을 약하게 쥐었어요. 뭔가 말하려는 것 같았는데 소리가 안 나왔어요. 쉿, 말하지 마. 힘 빼지 말고. 눈물이 났어요. 구급차가 온 건 10분쯤 후였어요. 그 10분이 10년 같았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남편을 들것에 실었어요. 산소 마스크를 씌우고 뭔가 주사를 놓고. 구급차 안에서 저는 계속 남편 손을 잡고 있었어요. 괜찮아질 거야. 괜찮아. 그렇게 중얼거렸지만 마음속으로는 알고 있었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걸.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남편을 데리고 갔어요. 저는 밖에서 기다려야 했죠. 응급실 앞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시계를 봤습니다. 7시 32분. 1시간 전만 해도 평범한 아침이었는데 아들들에게 전화했어요. 첫째한테 먼저. 준혁아, 나 엄마야. 아빠가 쓰러지셔서 지금 병원이야. 세브란스 병원. 빨리 와. 첫째 준혁이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어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아빠가. 둘째 준수한테도 전화했습니다. 둘 다 회사에 연락해서 빠지고 바로 오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또 1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응급실 문이 열리고 의사 선생님이 나오셨어요. 젊은 분이었는데
표정이 무거웠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가족분들 오시면 설명 다시 드리겠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다시 응급실로 들어가셨어요. 저는 그 자리에 그냥 서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이게 꿈이겠지. 악몽이겠지. 뺨을 꼬집어 봤어요. 아팠습니다. 꿈이 아니었어요. 아들들이 도착했어요. 준혁이가 숨을 헐떡이면서 달려왔습니다. 엄마, 아빠는? 아빠 어떻게 됐어요? 의사 선생님이 상황이 안 좋다고. 준혁이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준수도 뒤따라왔고요. 셋이서 응급실 밖에 서서 기다렸습니다. 1시간, 2시간, 오전 11시쯤 의사 선생님이 다시 나오셨어요. 이번엔 표정이 더 무거웠습니다. 유가족분들 유가족. 그 단어를 들은 순간 알았어요.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환자분께서 오전 10시 47분에 돌아가셨습니다. 준혁이가 벽을 쳤어요. 준수는 주저앉아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냥 멍하니 서 있었죠. 남편이 죽었다고요? 어제만 해도 저녁 먹으면서 내일 회의 끝나면 일찍 들어올게 하던 사람이요. 일주일 전에 다음 달에 제주도나 갈까? 하던 사람이요. 안으로 들어가 보시겠습니까? 의사 선생님 말에 정신을 차렸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급실 안으로 들어갔어요. 하얀 천이 덮인 침대가 있었습니다. 간호사분이 조심스럽게 천을 걷어냈어요. 남편이 거기 누워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 평화로운 얼굴로 마치 잠든 것처럼. 여보, 다가가서 남편 손을 잡았어요. 차가웠습니다. 아침에 잡았던 그 손이 이제는 완전히 식어버렸더군요. 미안해. 내가 더 빨리 알아챘어야 했는데. 미안해. 그제야 눈물이 났어요. 아들들도 울고, 저도 울고, 그렇게 한참을 울었습니다. 장례식은 병원 장례식장에서 치렀어요. 3일장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남편 회사 사람들도 와야 하고, 친척들도 와야 하니까요. 준혁이와 준수가 부고를 돌리고 장례 준비를 했어요. 저는 정신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첫날 빈소가 차려졌습니다. 남편 영정사진을 골랐어요. 작년에 찍은 사진인데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죠. 그 사진을 보고 있으니까 눈물이 또 났습니다. 당신 웃는 모습 이제 못 보는 거야. 조문객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남편 회사 동료들, 친척들, 동네 사람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다들 그렇게 말했어요. 저는 고개 숙여 담례하고 아들들도 옆에서 저를 받고 그렇게 하루 종일 사람들을 맞이했습니다. 저녁 때쯤 제 고등학교 동창들이 왔어요. 수진이, 경희, 그리고 미정이. 미정이를 보는 순간 가슴 한편이 따뜻해졌어요. 어릴 때부터 가까이 알고 지낸 친구니까요. 미정이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괜찮아. 고마워. 와줘서. 미정이 목소리가 떨렸어요. 수진이랑 경희도 위로해줬죠. 얘들아, 나 괜찮아. 걱정 마. 거짓말이었어요. 전혀 괜찮지 않았죠. 하지만 그렇게라도 말해야 될 것 같았어요. 친구들이 영정 앞에 절을 했어요. 그런데 미정이가 영정 앞에 무릎을 꿇더니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어깨를 들썩이면서 울었어요. 처음엔 그냥 슬퍼서 그런가 보다 했어요. 미정이가 원래 눈물도 많고 감정도 풍부한 친구니까요. 하지만 미정이는 계속 울었어요. 오빠, 이럴 거면 뭔가 중얼거리면서 울었는데 정확히 무슨 말인지는 안 들렸어요. 수진이가 미정이를 일으켰어요. 야, 미정아, 그만 울어. 정이 더 힘들잖아.
미안해. 미안해. 미정이가 저를 한 번 더 하고 물러났어요. 얼굴이 눈물범벅이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그 눈물이 어떤 의미인지. 둘째 날도, 셋째 날도 조문객들이 계속 왔습니다. 미정이는 둘째 날에도 왔어요. 혼자서요. 정이야, 내가 옆에 있어 줄게.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 고마워, 미정아. 미정이는 하루 종일 제 옆에 있었어요. 제가 화장실 갈 때도 따라와서 챙겨주고, 밥도 먹으라고 권하고, 역시 오랜 친구는 다르구나. 그렇게 생각했죠. 사람들이 저 여자는 누군데 저렇게 슬프게 우냐며 수군대는 소리도 그 당시에는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우습습니다. 셋째 날, 발인 날이었어요. 영결식을 하고 남편을 화장하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살아생전에 화장해달라고 했거든요. 영정을 들고 영구차에 실었어요. 화장장으로 가는 길, 저는 아무 생각이 안 났어요. 그냥 멍했습니다. 화장이 끝나고 남편 유고를 봉안당에 모셨어요. 작은 함 속에 들어간 남편. 이게 끝이구나. 40년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는 거구나. 장례를 치르고 집에 돌아왔어요. 아들들이 며칠 더 있다 가겠다고 했지만 보냈습니다. 사실은 혼자 있고 싶었어요. 아들들이 간 후 집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평소에는 남편이 거실에서 TV 보는 소리, 화장실 가는 소리, 기침 소리, 그런 게 있었는데 이제는 아무 소리도 안 났어요. 저 혼자뿐이었습니다. 현관 신발장을 봤어요. 남편 신발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남편이 늘 앉던 자리에 남편 냄새가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눈물이 또 났습니다. 며칠간은 그냥 넋 놓고 지냈어요. 친구들이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어요. 아무도 보고 싶지 않았거든요. 밥도 제대로 안 먹었어요. 먹어야 한다는 걸 알았지만 입맛이 없었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정신을 좀 차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남편도 내가 이렇게 있는 거 원치 않을 거야. 집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먼지 쌓인 거 닦고,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그러다 남편 방을 정리하기로 했어요. 남편은 작은 방 하나를 서재로 쓰고 있었거든요. 책도 많이 있고, 컴퓨터도 있고, 서류들도 잔뜩 있었죠. 책상부터 정리했습니다. 서랍을 열었어요. 볼펜, 메모지, 클립, 잡동사니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맨 밑 서랍에서 남편 휴대폰을 발견했어요. 아, 맞다. 병원 갈 때 이걸 못 가져갔지. 휴대폰을 들어봤어요. 당연히 꺼져 있었죠. 충전기를 찾아 연결했습니다. 휴대폰이 켜졌어요.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했습니다. 남편 생일? 아니었어요. 아들들 생일?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럼 우리 결혼 기념일? 0427 입력했어요. 화면이 열렸습니다. 역시 결혼 기념일이었구나. 왠지 기분이 좋았어요. 남편이 우리 결혼 기념일을 비밀번호로 쓰고 있었다니. 화면에 알림이 잔뜩 떠 있었어요.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연락처부터 확인하려고 했는데 눈에 띄는 게 있었어요. 카카오톡 알림이 엄청 많이 와 있더군요. 누가 이렇게 많이 보냈지? 카카오톡을 열었습니다. 대화 목록이 나왔어요. 그리고 맨 위에 미정이 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뭐지? 왜 미정이 메시지가 이렇게나? 아니, 분명 착각이겠지. 그냥 친한 동생처럼 생각해서 그런 거겠지. 하지만 손이 떨렸어요. 대화방을 눌렀습니다. 미정이와 남편의 대화 내역이 나타났습니다. 오빠, 오늘 뭐 해? 집에 있어. 와이프가 친정 갔어. 그럼 만날까? 보고 싶어. 그래. 어디서 볼까? 우리 단골 카페? 응.
2시에 거기서 보자. 알았어. 사랑해. 나도 사랑해, 오빠. 휴대폰을 떨어뜨렸어요. 바닥에 떨어진 휴대폰에서 화면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이게 뭐지?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휴대폰을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스크롤을 위로 올렸어요. 더 많은 대화들이 있었습니다. 이거 어때? 내가 갖고 싶다던 목걸이. 헐, 진짜. 오빠가 사줄 거야? 응. 다음에 만나면 줄게. 오빠 최고야. 사랑해. 더 위로 올렸어요. 6월, 5월, 4월. 계속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오빠, 오늘 결혼 기념일이지. 언니한테 잘해줘야 해. 알아. 저녁에 외식하기로 했어. 나도 축하해주고 싶은데, 우리 사이니까 참아야겠지. 미안해, 미정아. 항상 미안하고 고마워. 괜찮아. 난 오빠 생각만 해도 행복해. 사랑해. 나도 사랑해, 오빠. 더 이상 못 봤어요. 휴대폰을 내려놨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이게 진짜야? 다시 휴대폰을 들어 확인했어요. 혹시 제가 잘못 본 건 아닐까 하고. 하지만 똑같았습니다. 남편과 미정이의 대화. 사랑해. 보고 싶어. 다음에 만나자. 그런 말들로 가득했어요. 사진 폴더를 열어봤습니다. 남편과 미정이가 함께 찍은 사진들이 있었어요. 카페에서, 식당에서, 어디 여행지로 보이는 곳에서 둘이 웃으면서 찍은 사진들. 한 사진에서는 남편이 미정이 어깨에 팔을 두르고 있었어요. 다른 사진에서는 미정이가 남편에게 뺨에 뽀뽀하는 신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 표정이 제게는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환한 미소였어요. 너무 행복해 보였습니다. 휴대폰을 집어 던졌어요. 아! 소리를 질렀습니다. 거실 소파에 주저앉아서 울었어요. 왜 나한테 이랬어? 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울었을까요? 정신을 차려보니 밤이었어요. 시계를 봤어요. 밤 10시. 휴대폰을 다시 주워들었습니다. 화면이 깨져 있었지만 작동은 했어요. 더 확인해야 했어요. 이게 얼마나 오래된 일인지. 스크롤을 계속 위로 올렸습니다. 작년, 재작년, 3년 전까지 올라갔어요. 3년. 적어도 3년은 이어진 관계였어요. 아니, 어쩌면 더 오래됐을지도 모릅니다. 그보다 더 위로 올라가니까 대화가 없었거든요. 아마 예전 폰에서 옮겨오지 않은 거겠죠. 어쩌면 5년, 10년? 얼마나 오래 저를 속였던 걸까요? 남편과 미정이 둘 다 그날 밤 잠을 못 잤어요. 눈을 감으면 남편과 미정이가 보였습니다. 제가 시장 갔을 때, 제가 친정 갔을 때, 제가 봉사활동 갔을 때, 그때마다 둘이 만났던 거예요. 아침이 됐어요. 거울을 봤더니 제 얼굴이 엉망이었어요. 눈이 퉁퉁 붓고 얼굴은 창백하고 정신 차려. 확실히 확인해야 해. 남편 서류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은행 통장, 카드 명세서, 증권 계좌, 전부 꺼내서 하나하나 확인했어요. 대부분은 제가 알고 있던 거였습니다. 우리 공동명의 통장, 남편 명의 적금, 주식 계좌. 그런데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낯선 통장이 나왔어요. 국민은행 통장이었는데 저는 본 적이 없는 거였습니다. 표지를 넘겼어요. 예금주 강민호, 남편 이름이네. 통장을 펼쳤습니다. 마지막 거래, 내역이 7월 25일이었어요. 남편이 죽기 2주 전이죠. 잔액은 800만 원 정도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있었어요. 매달 100만 원씩 출금된 기록이 있었거든요. 출금 100만 원, 김미정. 제 눈을 의심했어요. 다시 봤습니다. 출금 100만 원, 김미정.
미정이 이름이 맞았습니다. 손가락으로 페이지를 넘겼어요. 6월에도, 5월에도, 4월에도 계속 100만 원씩 김미정 앞으로 이체됐더군요. 더 뒤로 넘겼습니다. 작년, 재작년, 2020년 3월부터 이체 기록이 시작됐어요. 5년 동안 매달 100만 원씩 계산기를 꺼내 계산했습니다. 5년, 60개월, 6천만 원, 6천만 원을 미정이에게 보낸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 중간중간 큰 금액도 이체돼 있었어요. 작년 11월 500만 원, 김미정 생일 축하해, 사랑해. 올해 2월 300만 원, 김미정 항상 고마워. 작년 5월 1000만 원, 김미정 여행 잘 다녀와. 메모란에 적힌 글들을 보니까 토할 것 같았어요. 생일 축하해, 사랑해, 항상 고마워. 여행 잘 다녀와. 남편이 제게는 한 번도 이런 말 안 했어요. 제 생일에 선물 하나 제대로 준 적도 없었는데 미정이한테는 1000만 원을 주면서 여행 잘 다녀와라고 했다고요. 통장을 집어던졌어요. 이 개자식! 이 개자식아! 남편이 살아있었으면 죽여버리고 싶었어요. 아니, 이미 죽었으니까 무덤을 파헤쳐서라도 다시 죽이고 싶었습니다. 총액을 계산했어요. 매달 100만 원씩 6천만 원, 중간에 큰 금액들 합쳐서 거의 1억 원 가까이 됐습니다. 1억 원. 우리가 평생 모은 돈이 얼만데 그 돈을 미정이한테 줬다고요? 저는 마트 갈 때도 할인 상품 찾아다니고 옷 한 벌 사는 것도 고민하면서 살았는데 남편은 미정이한테 매달 100만 원씩 1억 원을 퍼부었던 거예요. 한 번도 빠짐없이 매달 5일에 100만 원씩, 그리고 중간중간 큰 돈들. 2021년 7월 20일 출금 800만 원, 김미정 차 바꿀 때 보탬이 돼. 2022년 3월 14일 출금 300만 원, 김미정 화이트데이 선물이야, 받아줘. 2022년 11월 23일 출금 500만 원, 김미정 생일 축하해, 사랑해. 2023년 5월 10일 출금 1000만 원, 계속 김미정 여행 잘 다녀와. 2023년 12월 25일 출금 300만 원, 김미정 메리 크리스마스. 2024년 2월 14일 출금 500만 원, 김미정 우리 사랑 영원히. 발렌타인데이, 화이트데이, 생일, 크리스마스. 남편이 미정이한테 선물이랍시고 보낸 돈들이었어요. 저한테는요. 발렌타인데이에 초콜릿 하나 안 사줬어요. 그런 거 뭐하러 사? 돈 아까운데, 그랬죠. 제 생일에는요. 케이크도 안 사왔어요. 생일이 뭐 대수냐. 나이만 먹는 건데, 그랬습니다. 크리스마스에는요. 우리 나이에 무슨 크리스마스냐 하면서 그냥 집에서 TV나 봤죠. 그런 남편이 미정이한테는 화이트데이에 300만 원, 생일에 500만 원을 줬다고요? 통장을 구겨버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이게 증거니까요. 총액을 다시 계산했어요. 매달 보낸 100만 원과 중간에 큰 금액들을 합쳐보니 대략 1억 2천만 원. 남편이 미정이한테 준 돈이었습니다. 갑자기 참을 수 없이 구역감이 밀려왔습니다. 이 집이 너무 싫었습니다. 이 집에서 남편이랑 30년을 살았는데 그 시간들이 전부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거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봤어요. 얼마 전 우리 결혼 40주년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남편, 저, 두 아들, 며느리들, 손주들까지 모두 함께 찍었죠. 그때 남편이 웃으면서 말했어요. 여보, 우리 잘 살아왔지? 앞으로도 건강하게 함께 늙자. 저도 그 말을 믿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미 남편은 미정이를 만나고 있었던 거예요. 사진을 떼어내서 바닥에 내던졌어요. 액자가 깨졌습니다. 유리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죠. 그 소리를 들으니까 정신이 좀 들었어요.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주저앉아서 깨진 액자를 주웠습니다.
유리 파편에 손가락이 베였어요. 피가 났습니다. 하지만 아프지 않았어요. 마음이 너무 아파서 손가락의 통증은 아무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날 밤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했어요. 남편이 사망했는데 생전에 다른 사람한테 재산을 증여한 것 같아서요. 이걸 되찾을 수 있는지. 변호사는 답했습니다. 혼인 중에 형성된 재산은 부부 공동재산으로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증여했을 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요. 하지만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도 비싸다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소송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1년에서 2년이나 걸리고 비용도 1,000만 원이나 들고 그렇다고 전액을 돌려받는 것도 아니고 게다가 소송을 하면 세상 사람들이 다 알게 되겠죠. 아들들도 알게 될 거고요. 준혁이랑 준수가 얼마나 충격받을까요? 일주일을 고민했습니다. 밤마다 잠을 못 잤어요. 눈을 감으면 남편과 미정이가 보였고 그 거래 내역서에 적힌 숫자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사랑해. 고마워. 생일 축하해. 그런 메모들이 계속 떠올랐어요. 1억 2천만 원. 우리가 평생 모은 돈. 제가 아껴 쓰고 절약하고 알뜰하게 살림해서 모은 돈. 그 돈을 미정이한테 줬다니. 화가 났어요. 정말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무서웠어요. 미정이를 만나서 뭐라고 말해야 할지. 소송을 하면 어떻게 될지. 세상 사람들이 저를 뭐라고 할지. 그래도 결국 결심했습니다. 만나야 해. 만나서 얘기를 해야 해. 미정이한테 전화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어요. 1번, 2번, 3번. 여보세요? 미정이 목소리였습니다. 미정아, 나야. 정희야. 어떻게 지내? 요즘 연락 없어서 걱정했어. 평소처럼 밝은 목소리였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미정아, 만날 수 있어? 응, 무슨 일 있어? 목소리가 이상한데. 만나서 얘기하자. 내일 시간 돼? 응, 돼. 어디서 볼까? 우리 단골 카페. 2시에 전화를 끊었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내일이면 알 수 있겠지. 미정이가 뭐라고 하는지. 다음 날 카페에 일찍 도착했어요. 1시 40분쯤이었나? 미정이가 오기 전에 자리를 잡고 싶었거든요.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우리가 늘 앉던 자리였어요. 예전에는 여기 앉아서 수다 떨고 웃고 즐거웠는데 이제는 그 기억들이 전부 거짓 같았어요. 커피를 주문했어요. 아메리카노. 하지만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컵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거든요. 2시가 됐어요. 카페 문이 열리고 미정이가 들어왔습니다. 예전과 똑같은 모습이었어요. 단발머리에 청바지, 흰색 블라우스. 미정이가 저를 보고 손을 흔들었어요. 정희야. 다가와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안색이 안 좋은데 많이 힘들지? 걱정하는 얼굴이었어요. 연기인가요? 진심인가요? 미정아. 응. 가방에서 은행 거래 내역서를 꺼냈어요.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이게 뭐야? 미정이가 서류를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남편 통장이야. 내 이름으로 이체된 거. 미정이가 말을 못했어요. 입술만 바들바들 떨었습니다. 1억 2천만 원. 남편이 너한테 준 돈이야. 정희야. 5년 동안 매달 100만 원씩. 중간에 큰 돈도 몇 번씩.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너 생일에 500만 원 줬더라. 생일 축하해. 사랑해라고 적혀 있더군. 정희야, 나. 남편 휴대폰도 봤어. 너랑 주고받은 카톡도 다 봤고. 미정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거의 50년이야.
우리가 알고 지낸 게 눈물이 났어요. 참으려고 했는데 안 됐습니다. 어릴 때부터 같이 놀았잖아. 중학교 때 같이 짝꿍했잖아. 고등학교 때 같은 반이었고, 정이야, 나 결혼할 때 신부들러리 섰잖아. 그때 넌 울면서 축하해줬어. 꼭 행복해야 되라고 했잖아. 미정이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내가 힘들 때마다 내가 옆에 있어줬어. 시어머니 때문에 힘들 때도, 애들 키우느라 힘들 때도. 넌 내 친구였어. 가장 가까운 친구.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그게 끝이야? 목소리가 커졌어요. 카페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우리를 쳐다봤죠. 하지만 상관없었어요. 50년 친구를 배신하고 친구 남편이랑 바람 피우고 1억 2천만 원을 받아먹고 그래 놓고 미안해로 끝이야? 나도 외로웠어. 미정이가 울면서 말했어요. 난 결혼도 못했어. 평생 혼자 살았잖아. 주변 사람들 다 결혼하고 애 낳고 행복하게 사는데 난 혼자였어. 그게 남의 남편 뺏을 이유가 돼. 형부가 먼저 다가왔어. 뭐? 5년 전이었어. 정이 너가 친정 간 날이었어. 기억나? 갑자기 비 온다고 너가 부탁해서 집에 창문 닫아주러 갔는데 형부 혼자 계시더라고. 그때 형부가 미정이가 흐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날의 이야기를 떠듬떠듬 고해성사하듯이 내뱉었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날이었어요. 아니, 미정이한테는 그렇지 않았겠죠. 제가 친정에 간 날이었어요.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이틀 정도 있다 온다고 했죠. 여보, 밥은 냉장고에 반찬 있으니까 알아서 먹어. 괜찮지? 그래. 걱정 마. 어머니, 잘 모시고 와. 남편이 그렇게 말했었어요. 그리고 제가 집을 나선 그날 오후, 미정이는 혼자 집에 앉아 있었어요. 텅 빈 원룸, 60대의 독신 여자가 사는 공간. TV를 켰지만 무슨 프로그램이 나오는지 보이지 않았어요. 휴대폰을 봤습니다. 친구들 단톡방에는 사진들이 올라오고 있었어요. 수진이가 남편, 애들이랑 놀이공원 간 사진, 경희가 손주 돌잔치 사진, 그리고 정희가 올린 사진, 친정 어머니랑 찍은 사진이었죠. 엄마 뵈러 왔어요. 다들 좋은 주말 보내세요. 미정이는 휴대폰을 내려놨어요. 나는 뭐지? 주말이면 혼자, 명절이면 혼자, 생일이면 혼자. 결혼하고 싶었어요. 정말 하고 싶었죠. 20대, 30대에는 소개팅도 많이 나갔어요. 하지만 번번이 실패했죠. 40이 넘어가니까 소개팅 제의도 뚝 끊겼어요. 이제는 아무도 미정이를 여자로 보지 않았어요. 그냥 혼자 사는 불쌍한 아줌마였죠. 미정이가 그렇게 외로워하고 있을 때 저에게 전화가 온 겁니다. 미정아, 나 친정인데 혹시 우리 집 창문 좀 닫아줄 수 있어? 갑자기 비가 많이 온다네. 남편도 전화를 안 받아. 응, 내가 갈게. 고마워. 현관 비밀번호 알지? 응, 알아. 미정이는 저희 집으로 왔어요. 오래된 친구니까 제 집처럼 익숙했겠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미정이 눈에 보인 건 제 남편. 약속이 있다고 했던 제 남편이 저 없는 집에 혼자 있었던 겁니다. 오빠, 계셨네요? 창문 좀 닫아달라고 정희가 연락이 와서. 아, 미정이. 고마워. 원래 나가려고 했는데 약속이 취소가 됐어. 씻느라고 정이 전화 오는 걸 못 본 모양이네. 민호는 웃었어요. 너 저녁 먹었어? 아니요. 아직. 나도 안 먹었는데 같이 먹을래? 정이가 반찬 해놓고 갔는데 혼자 먹기 좀 그랬어. 괜찮아요. 전 집에 가서. 야, 우리 사이에 뭐 같이 먹자.
정희도 네가 나 좀 챙겨주면 좋겠다고 했어. 그래서 미정이는 앉았어요. 민호가 밥상을 차렸어요. 서툴게, 어설프게. 오빠, 제가 할게요. 아니야. 괜찮아. 앉아 있어. 둘이 마주 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어요. 하지만 민호가 말을 걸었어요. 미정아, 너 요즘 어떻게 지내? 그냥, 뭐, 그렇죠? 회사는 괜찮고? 네, 괜찮아요. 남자친구는? 그 질문에 미정이는 웃었어요. 쓴 웃음이었죠. 오빠, 제 나이가 얼만데요. 남자친구는 무슨, 아직 젊은데 뭘. 넌 예쁜데. 그 말에 미정이 심장이 뛰었어요. 누군가 자신을 예쁘다고 한 게 얼마만이었을까요? 오빠가 그냥 하시는 말씀이시죠? 아니야. 진심이야. 넌 예쁜데 왜 결혼을 안 했는지 모르겠어. 인연이 없었나 봐요. 인연은 만드는 거야. 그날 두 사람은 오래 이야기했어요. 일, 인생, 꿈, 외로움. 술도 한 잔씩 했죠. 미정아, 솔직히 말할게. 민호가 술잔을 비우며 말했어요. 나도 외로워. 네, 정희는 좋은 사람이야. 정말 좋은 아내고, 좋은 엄마고. 근데 민호가 한숨을 쉬었어요. 우리 사이가 부부라기보다는 그냥 동료 같아. 미정이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정희는 요즘 자기 할 일이 너무 많아. 봉사활동도 다니고, 친구들도 만나고, 취미 생활도 하고. 좋은 일이지. 근데 난 집에 오면 혼자야. 민호가 미정이를 봤어요. 넌 어때? 혼자 살면 외로워? 많이요. 그치? 나도 그래. 집에 사람은 있는데 혼자인 것 같아. 그때였어요. 민호의 손이 미정이 손 위에 올려졌습니다. 미정이는 깜짝 놀라 손을 빼려고 했어요. 오빠, 이정아, 민호가 미정이를 똑바로 봤어요. 나 너한테 위로받고 싶어. 오빠, 이러시면 안 돼요. 정희가, 정희는 몰라. 모를 거야. 괜찮아. 안 괜찮아요. 미정이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저 갈게요. 늦었어요. 황급히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신발을 신으려는데 민호가 뒤에서 미정이 팔을 잡았어요. 미정아, 미안해. 내가 술 먹어서. 미안해. 괜찮아요. 그냥 잊어요. 근데 미정아, 민호가 진지한 얼굴로 말했어요. 내 말은 진심이었어. 난 외롭고 넌 날 이해해 줄 것 같아. 오빠, 생각해봐. 우리 그 말을 끝까지 듣지 않았어요. 미정이는 문을 열고 뛰쳐나갔습니다. 집에 돌아온 미정이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무슨 짓을 하려고 했던 거야. 하지만 동시에 다른 감정도 있었어요. 설렘. 누군가 자신을 원한다는 느낌. 누군가 자신을 필요로 한다는 느낌. 안 돼. 안 돼. 그는 정희 남편이야. 내 친구의 남편이라고. 하지만 민호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넌 예쁜데 날 이해해 줄 것 같아. 그날 밤, 미정이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민호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미정아, 저번엔 미안했어. 내가 실수했어. 미정이는 한참을 망설이다 답장했어요. 괜찮아요. 다 잊었어요. 그래도 미안해. 그나저나 오늘 점심 시간 돼? 제대로 사과하고 싶어. 오빠, 됐어요? 괜찮다니까요. 그냥 친구로. 점심만. 응? 미정이는 거절해야 한다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알겠어요. 어디서 볼까요? 둘은 만났어요. 미안해, 미정아. 저번엔 내가 선 넘었어. 괜찮아요. 앞으로는 그러지 않을게. 우리 그냥 친구로 지내자. 네, 하지만 둘 다 알고 있었어요. 이미 선을 넘었다는 걸. 그 후로 둘은 자주 만났어요. 처음엔 점심만. 그냥 친구로. 그러다 저녁도 먹게 됐죠. 술도 한 잔씩 하게 됐고. 미정아, 너랑 있으면 편해. 저도요, 오빠. 정희한테는 이런 느낌이 없어. 말하지 마세요, 오빠. 정의 얘기는 미안. 하지만 둘은 계속 만났어요. 그리고 결국 미정이는 민호와 호텔 앞에 서 있었어요. 미정아, 들어갈래? 오빠. 우리 이러면 안 돼요. 왜? 정의가 있잖아요. 내 친구잖아요. 정희는 몰라. 우리 사이를. 그래도 민호가 미정이 손을 잡았어요. 미정아, 솔직히 말할게. 난 널 좋아해. 아니, 사랑해. 오빠. 정희는 이제 나한테 관심이 없어. 우린 그냥 같이 사는 사람들일 뿐이야. 근데 넌 날 봐줘. 날 필요로 해. 당신은 유부남이에요. 나는 내 친구를 배신할 수 없어요. 미정이 눈에서 눈물이 났어요. 그럼 가자. 미안해. 민호가 돌아서려고 했어요. 그때 미정이가 민호의 팔을 잡았습니다. 오빠. 응? 나도 오빠가 좋아요. 아니, 사랑해요. 이정아, 나도 외로웠어요. 평생 혼자였어요. 누군가 날 사랑한다고 말해준 적이 없었어요. 근데 오빠는 날 봐줘요. 둘은 서로를 봤어요. 그리고 호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자마자 민호가 미정이를 안았어요. 오빠, 잠깐만요. 나 떨려요. 나도 떨려. 이런 거 처음이야. 정말요? 응. 결혼하고 정희 말고는 처음이야. 민호가 미정이 얼굴을 감싸 쥐었어요. 미정아, 우린 나쁜 사람들인 걸까? 그럴 거예요. 우리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래도 멈출 수 없을 것 같아. 나도요. 둘은 키스했어요. 미정이는 울면서 키스했습니다. 정이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너무 외로웠고, 너무 사랑받고 싶었고, 너무 필요했으니까요. 침대에 누웠어요. 미정아, 정말 괜찮아? 응. 오빠, 날 사랑한다고 말해줘요. 사랑해. 정말 사랑해. 나도 사랑해요, 오빠. 그날 밤, 두 사람은 선을 넘었습니다. 그렇게 5년이 시작됐습니다. 형부가 외롭다고 했어. 너랑 사이가 안 좋다고. 대화도 안 되고, 그냥 남 같다고. 거짓말! 소리쳤어요. 우리 사이 좋았어. 부부싸움 거의 안 했고, 대화도 많이 했고, 아니야. 너는 몰랐던 거야. 형부는 외로웠어. 네가 봉사활동 다니고, 친구들 만나고, 바쁘게 사는 동안. 형부는 혼자였어. 그래서 내가 위로해줬어? 몸으로? 미정이가 대답하지 못했어요. 처음엔 나도 거절했어. 진짜야. 형부가 손 잡으려고 할 때도 뿌리쳤어. 이러면 안 된다고. 정희한테 미안하다고. 그런데 점점 빠져들었어. 형부가 날 필요로 한다는 게 느껴졌어. 내가 형부한테 특별한 사람이라는 게 미정이가 눈물을 닦았어요. 평생 누구한테도 특별한 사람이 못됐거든. 부모님한테도, 친구들한테도. 난 그냥 평범한 김미정일 뿐이었어. 근데 형부는 날 특별하게 봐줬어. 그래서 1억 2천만 원을 받은 거야? 그건
형부가 주겠다고 했어. 난 받기 싫었는데. 거짓말하지 마. 통장 메모 봤어. 차 바꿀 때 보탬이 돼. 여행 잘 다녀와. 네가 필요하다고 해서 준 거잖아. 미정이가 울음을 멈췄어요. 얼굴을 들어 저를 봤습니다. 맞아. 내가 필요하다고 했어. 차 낡았다고, 여행 가고 싶다고, 돈이 필요하다고. 그걸 어떻게? 나도 사람이야. 나도 좋은 것 갖고 싶고, 여행도 가고 싶고, 편하게 살고 싶었어. 내 돈으로? 내 돈이 아니야. 형부 돈이야. 그 말에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어요. 부부 공동재산이야. 남편이 번 돈은 내 돈이기도 해. 내가 집안일하고 애들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하는 동안 벌어진 돈이라고. 주변 사람들이 완전히 주목하고 있었어요. 심호흡을 몇 번 했어요. 미정이를 다시 봤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왜 그렇게 울었어? 뭐, 영정 앞에서. 너 나보다 더 크게 울었잖아. 미정이가 고개를 떨구었어요. 슬퍼서, 그리고 미안해서. 슬퍼서. 남의 남편 뺏어놓고 나도 형부를 사랑했어. 진짜로. 사랑? 비웃음이 나왔어요. 그게 사랑이야? 친구 배신하고 몰래 만나고 돈 받아먹는 게 너는 몰라. 우리 사이를. 더러운 것들 알고 싶지도 않아.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 돈 다 가져. 소송 안 할게. 정이야. 대신 미정이를 똑바로 봤습니다. 다신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전화도 하지 말고 연락도 하지 마. 오늘부터 난 김미정이라는 친구 없어. 정이야, 제발. 이러지 마. 미정이가 제 손을 잡으려고 했어요. 뿌리쳤습니다. 손 대지 마. 내 손이 더러워. 정이야. 그 돈 쓸 때마다 생각해. 그게 누구 돈인지, 어떻게 생긴 돈인지, 그리고 평생 그 죄책감 안고 살아. 카페를 나왔어요. 뒤에서 미정이가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이야, 정이야.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냥 걸었습니다. 계속 걸었어요. 집까지 걸어왔어요. 1시간은 걸렸을 거예요. 다리가 아팠지만 걸었습니다. 버스를 탈 수가 없었거든요. 사람들 틈에 섞이고 싶지 않았어요. 집에 도착해서 신발도 안 벗고 거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으아! 소리를 질렀어요. 이웃집에서 들릴 만큼 크게,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왜 나한테 이래? 마룻바닥을 주먹으로 쳤어요. 1번, 2번, 3번. 손이 아팠습니다. 피부가 벗겨졌어요. 하지만 계속 쳤어요. 내가 뭘 잘못했어? 내가 뭘 잘못했냐고. 얼마나 울었을까요? 정신을 차려보니 밤이었어요. 시계를 봤어요. 밤 9시. 카페에서 나온 게 3시쯤이었으니까. 6시간 동안 울었던 거예요. 목이 쉬어 있었습니다. 눈은 퉁퉁 붓고 거울을 봤더니 제 얼굴이 귀신 같았어요. 휴대폰을 봤어요. 미정이한테서 문자가 25통, 전화가 12번 왔더군요. 하나하나 읽어봤습니다. 정이야, 정말 미안해. 제발 용서해줘. 내가 얼마나 화났는지 알아. 다 내 잘못이야. 돈 돌려줄게. 원한다면 다 돌려줄게. 진심으로 사과할게. 무릎 꿇고 빌게. 제발. 마지막 문자는 1시간 전에 온 거였어요. 알았어. 더 이상 연락 안 할게. 정말 미안했어. 평생 미안할게. 정이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안녕. 안녕이라고? 휴대폰을 집어던지고 싶었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대신 미정이 번호를 차단했어요. 그리고 문자도, 통화 기록도 전부 지웠습니다. 이제 끝이야. 정말 끝이야. 다음 날 아침, 준혁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
어제 미정 이모한테 연락 왔었어요. 응. 왜? 이모가 나한테 전화했거든요. 엄마 안 받으신다고 괜찮으신 거냐고.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미정이가 준혁이한테까지? 아무것도 아니야. 좀 바빠서 전화 못 받았어. 그래요? 이모가 되게 걱정하시던데. 신경 쓰지 마. 나중에 내가 연락할게. 알겠습니다, 엄마. 그나저나 엄마, 아빠 서류 정리는 잘 되고 있어요? 응. 천천히 하고 있어. 혹시 모르는 거 있으면 연락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알았어. 고마워. 아들. 전화를 끊었어요. 아들들한테는 말해야 하나 고민이 됐습니다. 아빠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걸 알면 얼마나 충격받을까요? 특히 준혁이는 아빠를 정말 존경했거든요. 그런 아들에게 아빠가 불륜을 저질렀다고. 그것도 엄마 친구랑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야. 말하면 안 돼. 애들한테까지 상처 줄 순 없어. 그렇게 결심했습니다. 이 비밀은 제가 가져가기로요. 하지만 며칠 후 준수가 집에 왔어요. 엄마, 아빠 보험금 서류 챙기러 왔어요. 그래, 들어와. 준수가 남편 서재로 갔어요. 저는 부엌에서 과일을 깎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준수가 소리쳤어요. 엄마, 이게 뭐예요? 놀라서 서재로 갔어요. 준수가 남편 휴대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충전해 놓으신 것 같아서 켰는데, 이게 뭐예요? 준수 얼굴이 창백했어요. 휴대폰 화면에는 미정이와 남편의 카톡 대화가 떠 있었습니다. 아빠가 미정 이모랑, 준수야. 이게 진짜예요? 아빠가 정말, 준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대답 좀 해보세요. 이게 진짜냐고요? 준수가 소리쳤어요. 태어나서 처음 보는 준수의 화난 얼굴이었습니다. 그래, 진짜야. 세상에, 준수가 주저앉았어요. 우리 아빠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엄마도 장례식 끝나고 알았어. 얼마나 오래됐어요? 5년. 5년. 준수가 휴대폰을 던졌어요. 5년 동안 엄마 몰래 바람을 폈다고요? 그것도 미정 이모랑? 준수야, 진정해. 어떻게 진정해요? 아빠를 믿었는데, 아빠는 그런 사람 아닌 줄 알았는데, 준수가 벽을 쳤어요. 형한테 얘기해야 해요. 형도 알아야 해요. 안 돼. 준혁이한테는 말하지 마. 왜요? 준혁이가 아빠 얼마나 좋아했는데. 알면 너무 힘들어할 거야. 근데 이걸 어떻게 숨겨요? 준수야, 제발. 제가 준수 손을 잡았어요. 엄마 부탁이야. 준혁이한테는 말하지 마. 엄마가 알아서 할게. 준수가 한참 동안 저를 봤어요. 그러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형한테는 말 안 할게요. 고마워. 근데 엄마, 미정 이모는 어떻게 할 거예요? 다시는 안 볼 거야. 그것만으로 끝이에요? 아빠한테 받은 돈은 그건 엄마가 알아서 할게. 소송하셔야 해요. 준수가 울먹였어요.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모은 돈인데, 그걸 어떻게, 엄마 괜찮아. 괜찮을 리가 없잖아요. 준수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엄마, 소송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변호사 비용도 제가 낼게요. 아니야. 괜찮아. 엄마! 준수가 소리쳤어요. 이러지 마세요. 엄마가 평생 당하고만 사셨잖아요. 할머니한테도 당하고, 아빠한테도 당하고, 이번에는 당하지 마세요. 그 말에 눈물이 났어요. 준수 말이 맞았어요. 저는 평생 당하고만 살았죠. 시어머니한테 구박받아도 참았고, 남편이 집안일 안 도와줘도 참았고, 그렇게 참고 살았는데, 이번에도 참아야 하나요? 생각해 볼게. 엄마, 제발요. 더 이상 당하지 마세요. 준수가 떠나고 나서 혼자 생각했습니다. 소송을 해야 하나. 며칠 후 준수가 변호사를 데리고 왔어요.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제가 사전 검토를 좀 해봤는데요. 승소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정말요?
네. 부부 공동재산을 배우자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증여한 것은 명백한 위법 행위니까요. 게다가 증거도 확실하고요. 박 변호사가 제가 준비한 통장 거래 내역서를 펼쳤어요. 이 금액이면 전액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물론 상대방이 이미 소진한 부분은 어렵겠지만요. 잠깐 고민했어요. 정말 소송을 해야 하나. 하지만 준수 얼굴을 봤어요. 저를 걱정하는 아들의 눈빛. 그리고 생각했어요. 준수 말이 맞아. 더 이상 당하면 안 돼. 일주일 후 미정이한테 내용 증명이 발송됐어요. 재산 반환 청구의 건 법적으로 1억 2천만 원을 반환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미정이한테서 답변이 왔어요. 변호사를 통해서였습니다. 고인이 자발적으로 증여한 것이므로 반환 의무가 없다는 내용이었어요. 박 변호사가 전화했어요. 어머님, 상대방이 반환 거부했습니다. 소송 들어가야 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각오하셔야 해요. 법정에서 고인분의 사생활이 다 공개될 겁니다. 괜찮습니다. 숨길 게 뭐가 있겠어요. 이미 다 망가진 걸요. 그럼 내일 법원에 소장 제출하겠습니다. 소송이 시작됐어요. 첫 재판날 법원에 갔습니다. 준수가 함께 갔어요. 준혁이는 여전히 모르고 있었습니다. 법정에 들어섰어요. 그리고 미정이가 보였습니다. 미정이도 저를 봤어요. 순간 눈이 마주쳤습니다. 미정이 얼굴이 많이 수척해져 있었어요. 살도 많이 빠진 것 같고요. 하지만 저는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원고 김정희 씨의 배우자 고 강민호 씨는 생전의 피고 김미정 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며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총 1억 2천만 원을 증여했습니다. 이는 부부 공동재산을 배우자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변호사 말이 계속됐어요. 그 다음엔 미정이 측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피고 김미정 씨는 구 강민호 씨와 오랜 인연이 있었으며 고인은 자발적으로 피고에게 금전적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는 증여에 해당하므로 반환 의무가 없습니다. 논쟁이 계속됐어요. 1시간 넘게 양측이 공방을 벌였습니다. 저는 그 모든 걸 듣고 있었어요. 남편과 미정이의 관계가 법정에서 낱낱이 밝혀졌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창피했어요. 하지만 참았어요. 이걸 이겨내야 해. 첫 재판이 끝났어요. 복도에서 미정이와 마주쳤습니다. 미정이가 다가왔어요. 정이야, 말 걸지 마. 차갑게 말하고 지나쳤어요. 미정이가 뒤에서 말했습니다. 나 정말 미안해. 이렇게 되려고 한 게 아니었어. 돌아보지 않았어요. 준수가 제 팔을 잡았어요. 법원을 나왔습니다. 두 번째 재판, 세 번째 재판. 반년 넘게 재판이 이어졌어요. 그 사이 동네에 소문이 났습니다. 저 집 남편이 바람 폈대. 친구랑 이래 어릴 때부터 친구. 1억 넘게 줬다던데. 슈퍼에 가면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제가 지나가면 대화를 멈췄죠. 처음엔 힘들었어요. 밖에 나가기가 싫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무뎌졌어요. 남들이 뭘 하든 상관없어.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그렇게 생각하니까 조금 편해졌습니다. 준혁이도 결국 알게 됐어요. 엄마, 이게 사실이에요? 아빠가 정말 준혁이가 울었어요. 아빠가 그런 사람이 아닌 줄 알았는데 전 아빠를 존경했는데 미안해, 아들. 엄마가 숨기려고 했는데. 아니에요. 엄마 잘못 없어요. 잘못한 건 아빠잖아요. 준혁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소송 끝까지 하세요. 제가 도울게요. 고마워. 두 아들이 제 편이 돼줬어요. 그게 큰 힘이 됐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재판 날이 왔어요. 판결이 나오는 날이었습니다. 긴장됐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준혁이랑 준수가 함께 갔어요. 법정에 들어갔어요. 미정이도 와 있었습니다. 여전히 수척한 얼굴이었어요. 재판장이 들어왔어요. 지금부터 선고하겠습니다. 일어나 주십시오. 모두 일어섰습니다. 심장이 두근두근 뛰었어요. 서울중앙지방법원 부당이득 금반환 청구 사건.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금 9,500만 원 미지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 9,500만 원. 거의 다 인정된 거예요. 이겼어. 내가 이긴 거야. 눈물이 났어요. 준수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재판이 끝나고 밖으로 나왔어요. 박 변호사가 축하한다고 했습니다. 복도에서 미정이를 봤어요. 미정이는 벽에 기대서 울고 있었습니다. 미정이 변호사가 뭐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미정이가 고개를 들어 저를 봤어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미정이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나쳤어요. 한 달 후, 미정이가 항소를 포기했다는 연락이 왔어요. 그리고 곧 돈이 입금됐습니다. 9,500만 원. 통장에 찍힌 그 숫자를 보니까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기쁘지도 슬프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허무했어요. 이 돈을 받기 위해 1년을 싸웠구나.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지금은 2025년 겨울이에요. 남편이 죽은 지 1년 반쯤 됐네요. 많은 게 변했어요. 저는 이제 혼자 사는 게 익숙해졌습니다. 처음엔 무서웠어요. 밤에 혼자 있는 게.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오히려 편해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으니까요. TV도 제가 보고 싶은 거 보고, 밥도 제가 먹고 싶은 거 먹고, 잠도 제가 자고 싶을 때 자고. 소송에서 받은 돈은 반은 아들들 줬어요. 받지 않겠다는 걸 억지로 줬습니다. 나머지 반은 제가 가지고 있어요. 여행도 다녀왔어요. 작년 봄에 친구들이랑 일본 갔다 왔어요. 벚꽃 구경하러요. 올해 여름에는 혼자 배낭여행도 했습니다. 65세 배낭여행이라니 친구들이 다들 놀랐죠. 예전에 저는 항상 눈치를 봤어요. 남편 눈치, 시어머니 눈치, 동네 사람들 눈치. 이제는 안 봅니다.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요. 뜨개질 수업도 다니고, 요가도 배우고, 영어 회화 수업도 듣고 있어요. 이 나이에 영어를 왜 배워? 누가 물으면 대답해요. 하고 싶으니까. 그 이유면 충분하잖아. 미정이는 소식이 없어요. 동네에서 이사 갔다고 들었습니다. 어디로 갔는지는 모르고 알고 싶지도 않아요. 가끔 생각나긴 해요. 오랜 친구였으니까요. 함께 웃던 기억들, 함께 울던 기억들. 하지만 그뿐이에요. 그냥 추억일 뿐입니다. 다시 만나고 싶지는 않아요. 용서할 수도 없고요. 다만 더 이상 미워하지는 않아요. 미워하는 것도 에너지가 들거든요. 그 에너지를 저한테 쓰는 게 낫더라고요. 남편 무덤에는 한 달에 한 번 갑니다. 처음엔 화가 나서 가기 싫었어요. 하지만 아들들도 있고서 갑니다. 무덤 앞에 앉아서 말해요. 여보, 난 잘 살고 있어. 당신 없이도 잘 살아. 그게 제일 하고 싶은 말이에요. 처음엔 당신이 너무 미웠어. 죽이고 싶을 만큼. 근데 이제는 그냥 별로 아무렇지도 않아. 무덤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우리 40년 동안 함께 살았잖아. 다 나쁜 기억만은 아니었어. 좋았던 때도 있었지. 아이들 낳고, 함께 키우고, 웃고 울고, 그런 시간들. 바람이 불어요. 나무잎이 바스락거립니다. 근데 말이야, 그게 전부 거짓은 아니었으면 좋겠어. 당신도 날 조금은 사랑했었으면 좋겠어. 그래야 내가 그 세월이 아깝지 않을 것 같아서. 눈물이 날 것 같으면 참아요. 뭐,
이제 와서 물어봐야 대답도 못하겠지만 일어서서 무덤에 절을 합니다. 그럼 다음 달에 또 올게. 아들들도 데리고 돌아서서 걸어 나와요.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며칠 전에는 새로운 친구를 사귀었어요. 요가 수업에서 만난 분인데 저랑 나이도 비슷하고 취향도 비슷해요. 언니, 다음 주에 등산 갈래요? 북한산. 좋아. 가자. 그렇게 약속했어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것들을 경험하고 이제는 그게 두렵지 않아요. 예전에 저는 새로운 게 무서웠거든요. 낯선 사람도 무섭고 낯선 장소도 무섭고 하지만 배신당하고 나니까 깨달았어요. 이미 최악은 겪었어. 이제 뭐가 무섭겠어? 그렇게 생각하니까 모든 게 쉬워지더라고요. 손주들이 놀러 왔어요. 준혁이 딸 지우가 물어봤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어디 갔어요? 할아버지는 하늘나라에 가셨어. 그럼, 할머니는 안 외로워요? 처음엔 외로웠는데 이제는 괜찮아. 왜요? 할머니한테는 너희가 있잖아. 지우도 있고 민준이도 있고 서연이도 있고. 지우가 제 무릎에 앉았어요. 할머니, 저 할머니 사랑해요. 할머니도 지우 사랑해. 아이를 안았어요. 따뜻했습니다. 그래. 나한텐 아직 이런 것들이 있어. 사랑하는 아들들, 귀여운 손주들, 좋은 친구들. 남편과 미정이를 잃었지만 모든 걸 잃은 건 아니에요. 여전히 제게는 소중한 것들이 많습니다. 오늘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창문을 열었더니 시원한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가을이에요. 제일 좋아하는 계절이죠. 산책 나갈 준비를 했어요. 운동복 입고, 운동화 신고, 물병 챙기고, 밖으로 나왔어요. 동네 뒷산으로 향했습니다. 아침 공기가 상쾌했어요. 산을 오르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숨이 찼는데, 이제는 익숙해져서 괜찮아요. 중턱쯤 올라갔을까요? 뒤돌아봤어요.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였습니다. 아침 햇살이 빌딩들을 비추고 있었어요. 참 예쁘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전 같았으면 이런 걸 볼 여유가 없었을 거예요. 집안일하고 남편 챙기고 시어머니 눈치 보느라 바빴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제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완벽하지는 않아요. 여전히 외로울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어요. 밤에 혼자 누워 있을 때 남편 생각이 나기도 해요. 미정이 생각도 나고요. 우리가 왜 그렇게 됐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눈물을 흘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침이 되면 일어나요. 세수하고 밥 먹고 하루를 시작해요. 왜냐하면 저는 살아 있으니까요. 아직 할 수 있는 게 많으니까요. 산 정상에 올랐어요. 여기 오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다들 운동하러 오는 분들이죠. 안녕하세요. 지나가는 분들과 인사를 나눴어요. 벤치에 앉아서 물을 마셨습니다. 하늘을 봤어요.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습니다. 남편이 날 봤으면 뭐라고 할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당신 없이 이렇게 잘 살고 있어.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미안하지만 나 생각보다 강해. 당신이 몰랐던 것처럼 나도 나를 몰랐나 봐. 웃음이 나왔어요. 고마워. 어떻게 보면 당신이 날 배신했기에 내가 이렇게 강해질 수 있었으니까. 그건 진심이었어요. 만약 남편이 죽지 않았다면, 만약 제가 그 비밀을 몰랐다면, 저는 여전히 순종적이고 눈치 보고 자신 없는 사람으로 살았을 거예요. 하지만 모든 게 무너지고 나니까 오히려 자유로워졌어요. 더 이상 잃을 게 없으니까 두려울 게 없더라고요. 산을 내려왔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카페에 들렀습니다. 예전에 미정이랑 자주 오던 그 카페예요. 처음엔 이 카페가 싫었어요. 미정이 생각이 나서요.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이 카페는 제 카페이기도 하니까요. 미정이만의 공간이 아니에요.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밖을 보니 사람들이 바쁘게 지나다니고 있었습니다. 출근하는 사람들, 학교 가는 학생들, 장 보러 가는 아주머니들, 다들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나도 내 삶을 살아가는 거야. 커피가 나왔어요.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쓰지만 좋았어요. 휴대폰을 꺼내 아들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준혁아, 저녁에 시간 돼? 엄마가 밥 해줄게. 지우랑 민준이도 데리고 와. 곧 답장이 왔습니다. 네, 엄마. 좋아요. 애들도 좋아할 거예요. 6시에 갈게요. 그래, 기다릴게. 웃음이 나왔어요. 오늘 저녁엔 미역국을 끓여야겠어요. 준혁이가 좋아하는 음식이거든요. 그리고 지우가 좋아하는 잡채도 만들고 민준이가 좋아하는 계란찜도 하고 뭘 해줄까 생각하니까 벌써 기분이 좋아졌어요. 장을 보고 집에 돌아왔어요. 부엌에서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미역 불리고 야채 썰고 고기 재우고 예전에는 이런 집안일이 의무 같았어요. 해야 하니까 하는 것.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즐겁습니다. 콧노래를 흥얼거리면서 요리했어요.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왔어요. 따뜻했습니다. 행복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완벽한 행복은 아니에요. 상처는 여전히 남아있고 가끔 아프기도 해요. 하지만 그래도 행복해요. 제가 선택한 삶이니까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연을 듣는 분들 중에 혹시 저처럼 아픈 분이 계실까요? 배신당한 분, 상처받은 분, 무너진 분, 그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아요. 저도 매일 싸웠어요. 슬픔이랑, 분노랑, 자책이랑. 지금도 가끔 싸워요. 밤에 혼자 있을 때, 문득 외로울 때, 옛 기억이 떠오를 때. 여전히 힘들어요. 하지만 아침이 되면 일어나요. 왜냐하면 인생은 계속되니까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시간은 흘러가고 세상은 돌아가니까요. 그럼 우리도 같이 가야죠. 멈춰 서 있으면 뒤처져요. 그들에게 휘둘리면서 살게 돼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잖아요. 저도 그래요. 그래서 선택했어요. 더 이상 그들에게 휘둘리지 않기로. 용서는 안 했어요. 아마 평생 못할 거예요. 하지만 잊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정확히는 그들 때문에 제 인생을 망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거죠. 제 인생은 제 거니까요. 남편 것도 미정이 것도 아니에요. 저는 아직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배우고 싶은 것도 많고, 가고 싶은 곳도 많고, 만나고 싶은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살아가는 거예요. 매일매일, 한 걸음씩. 여러분도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아파도,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겨요. 끝까지 살아남는 것으로. 그들은 이미 우리 인생에서 사라졌어요.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여기 있잖아요. 숨 쉬고, 웃고, 울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게 이기는 거예요. 그게 복수예요. 그들 없이도 행복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 그게 제일 멋진 복수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다시 일어나세요. 한 번에 안 되면 천천히. 오늘 안 되면 내일. 혼자 힘들면 누군가에게 기대고. 그렇게 조금씩, 조금씩 다시 살아가세요.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이미 최악을 견뎌냈잖아요. 이제 남은 건 좋아질 일만 남았어요. 저는 오늘도 잘 살고 있어요. 내일도 잘 살 거고요. 여러분도 그러실 수 있을 거예요. 꼭 그러실 거라고 믿어요. 힘내세요. 우리 모두.